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1위 탈환에 나섭니다. OLED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65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밀착 지원합니다. 미국 연준 긴축 완화에 대한 엇갈린 전망과 은행 리스크에 미국의 디폴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1,300원대에 머물고 있는 환율이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 하락 속에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만 5대 시중은행에서 1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3만 선을 돌파하며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란 기대 속에 일본 증시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핵심은 아직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OLED 기술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겁니다. 과거 중국에게 LCD 시장을 내줬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도 엿보입니다. 미래 OLED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6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밀착 지원합니다. 첫 소식 이서우 기자입니다. 디스플레이 1위 탈환을 위해 국내 업계가 끌어모은 금액은 65조 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원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첨단 디스플레이 시설 투자에 49조 원, 연구개발에 16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65조 원의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난 2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인 데 이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을 동원해 9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공적 자금을 등에 입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LCD 공세에 밀려 1위를 내줘야 했습니다. 최근엔 우리 기업들이 선점한 OLED까지 넘보면서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중소형 OLED에선 중국 기업들과 기술 격차가 이제 3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4,20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IT용과 TV용 OLED 공정에 집중해 대량 양산 체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명 OLED와 확장 현실 디스플레이 등 잠재력이 큰 기술 위주로 투자를 확대해 중국의 기술 추격을 뿌리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먹거리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ILED 산업 육성 얼라이언스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목표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50% 이상,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5년 이상, 소부장 자금률 80%입니다. 한 번 밀리면 끝이라는 LCD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기업들이 5년간 투자하겠다고 내놓은 금액이 65조 원입니다. 이게 업계에서도 놀라운 규모다라고 평가가 나온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지난 4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아산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IT용 OLED 투자 금액으로 3년 동안 이제 밝힌 금액이 4조 1천억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내년 양산을 목표로 지금 6세대 IT용 OLED 패널 라인을 짓고 있는데 투입되는 금액이 3조 3천억 원입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만 따로 빼놔서 65조 원의 민간 투자로 이끌어내겠다는 걸 발표한 건데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하니까 이제 정부가 밝힌 민간 투자 65조 원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개별 기업들로부터 이제 취합해서 받은 금액들이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 발표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간의 행태를 좀 살펴보면은 정부가 발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이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참고 자료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곤 했었는데 오늘은 관련 기업들이 별도의 투자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두 곳뿐인데 그렇다면 이 65조 원 대부분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한 이제 올해 초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 자료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세액 공제율 확대 등에 힘어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때 자료에 나온 금액이 3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40조 원 규모였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대기업들의 시설 투자로 구분한 게 이 가운데 이제 30조 원 정도가 됐거든요. 이 대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밖에 없거든요. 예. 오늘 발표에서는 여기보다 이제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한 5년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걸 반영해서 투자금이 25조 원 정도 이 자료보다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첨단 디스플레이 육성은 앞으로 나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게 IT나 TV용 대형 OLED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대형 OLED가 부족해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삼성전자가 OLED TV를 다시 하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슈가 좀 많이 됐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QD OLED를 만들 수 있는 연간 생산 능력이 한 130만 장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제 OLED TV 라인업을 확정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대형 OLED 패널을 누군가로부터는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중국 업체들한테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제 계속 협상을 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두 회사 간의 좀 이해관계가 좀 맞아지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뭐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속 거론이 됐지만 이제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널 생산 능력이 이제 연간 OLED 대형 OLED 한 1,000만 장 정도 되는데 LG전자를 비롯해서 전체 OLED 시장이 한 700에서 80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를 좀 빨리 탈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10년 만에 이제 OLED TV 시장을 재진출을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올해 77인치 패널을 탑재한 제품을 이제 올 초에 이제 CES에서 공개를 하고 국내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판매 전략을 위해서는 좀 더 프리미엄이고 고가 라인업인 80인치 이상의 초대형 TV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지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공급 협상이 2분기 중으로 끝을 나서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 기자가 쓴 이 기사를 봤는데 LG 패널을 탑재한 삼성 OLED TV, 이제 대형 TV가 올해 안에 나올 거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른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이제 패널을 납품받아서 83인치 OLED TV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에 이제 55, 65인치 제품을 유럽과 북미에 출시를 했었고 77인치 제품도 이제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는 9월에 이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파라고 하죠. 가전 박람회에서 83인치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얹은 83인치 신제품을 좀 공개하는 일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조대로라면 삼성전자는 LG 디스플레이로부터 77인치와 83인치 대형 OLED 패널을 먼저 좀 공급을 받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이제 공급받는 패널을 한 55, 65까지 늘려나갈 방침인데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신제품을 내놓는 건데 좀 빠른 이르게 좀 신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저도 좀 의문이 들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패널만 있으면 사실 이제 OLED TV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패널이기 때문에 세트까지 완성하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히 시간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TV 시장이 올해 좀 계속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모두에게 부담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OLED TV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장으로서 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OLED TV의 회의적이었던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OLED TV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재진출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삼성과 LG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전체 OLED 시장 파이가 커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네, 주춤하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연고점을 깨며 1,300원대 중반에서 멈춰섰습니다. 길어지는 미국의 은행 리스크와 디폴트 우려, 여기에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 폭으로 벌어졌지만
지난달 외국인 증권 투자금은 석 달째 유입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율 흐름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에 지난 2월 1220원대까지 내려앉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 달 넘게 1300원대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무는 듯하던 강달러 위세가 다시 살아난 건 미국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영향이 큽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난항에 디폴트 우려까지 등장하며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43원까지 치솟아 장중 연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선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330원에서 1350원 박스권에서 오르내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지난해와 달리 1,500원대를 뚫을 정도의 위기감은 적어진 분위기.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져 하반기 들어선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상단 1350원으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 노이즈가 좀 지속되면서 박스권 흐름 정도가 연출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는 좀 힘을 점차 잃을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어서 환율이 재차 좀 1200원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바로 나홀로 원화 약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되며 기초 체력이 약화된 탓에 최근 강달러가 주춤한 시기에도 원화는 약세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원화값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부진이 계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1,300원대 환율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원화가 전반적인 어떤 달러의 흐름보다 훨씬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된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금 약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300원대 고환율이 일상화되면서 원자재 부담이 늘어난 수출입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자칫 환율 변동 부담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감소가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날씨는 참 흐렸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이 7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시면 2,500선 탈환 7거래일 만에 한 것 볼 수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장 지수 견인을 이끌었고요. 반면 이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1,7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장 지수 견인을 이끌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랜만에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가 오른 영향이 큰데 미국의 이제 딜폴트 우려가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시간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되지 않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증시뿐만 아니라 사실 이 WTI 원유 가격도 오르면서 이 국내 WTI ETF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 상품들도 오늘 이 7%대 상승 마감했고요. 또 비트코인 역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협상 소식도 있었죠. 이 흑해 곡물 협정 소식인데요. 네. 이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방송 연설을 통해서 이 협정이 2개월 추가 연장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 곡물 선물 가격도 내렸고요. 또 수혜 기대감에 이 상승했던 이 국내 사료주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오늘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사사건건 엇갈리고 있는 외국인과 개인입니다. 수급은 물론 종목도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 투자 성적표를 직접 비교해 봤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3개월간 개인 투자자와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지표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의 3월은 포스코홀딩스랑 SK하이닉스, 에코프로 그룹주를 사들였습니다. 보시면 SK하이닉스 반도체주 빼면 전부 다 2차 전지주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음에 4월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또 에코프로 LNF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또 다음 5월입니다. 5월은 제가 오늘까지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 전부 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는 최근에 MSCI 편입도 실패했고요. 또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 등 이런 악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꺾이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주 전반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는데요.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와의 헤어질 결심 이걸 고민해볼 시기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까?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3월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를 사들이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M, JYP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엔터주를 많이 사들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4월 보겠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요. 네. 다음 현대로템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바이오 섹터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새로 들어왔고요. 다음으로 다음 달인 5월 보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오늘까지 기준으로 본 건데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 많이 사들이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터주에 대한 이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리를 해보면 이 2차 전지 외골수였던 개인 투자자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섹터별로 손바꿈이 계속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견조했던 하드한 업종에서 엔터, 헬스케어 이런 소프트한 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보셨듯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모으는 종목들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정 기자, 최근 이 엔터주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이런 상승세 어떤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연일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 올려잡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가 아까 많았던 YG와 JYP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92,600원에 장을 마쳤는데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이나 현대차증권은 올려잡았음에도 그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고요. 이베스트증권이 내세운 이 107,000원도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JYP 역시 이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근접한 모습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 글로벌 팬덤 증가에 따른 탄탄한 실적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향후 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로벌 팬덤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블랙핑크 제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스인데요. 7,800만 명이 넘습니다. 보면 뭐 데이비드 베컴, 뭐 브루노 마스, 뭐 도널드 트럼프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 더 넘어서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트와이스나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이 이만큼 인기가 있고 또 그리고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난 1분기에 엔터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실적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가격이 좀 낮아졌다 보니까 노려보고 있습니다. 평균 시세보다 좀 가격이 싸게 벌 수 있으니까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뭐 영광스럽게도 1등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뭐 거래되는 시세보다 한 1억 정도는 싸게 산 것 같아서 흡족하고 리모델링해서 매각해서 수익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해서 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저렴한 물건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상승하는 등 경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이 보통 경매에서 유찰이 된 가격이 떨어진 물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저도 이유가 궁금해서 아파트 경매 시장의 수요자 입장으로 직접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매 법원입니다. 2회 유찰된 아파트 하나를 잡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모습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뜨거운 겁니다. 실제로 경매 시장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말 5.3명으로 이 저점을 찍고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경매 시장 전체가 좀 살아났다기보다는 이제 좀 싼, 아주 많이 유찰된 아파트에만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기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반값 아파트가 좀 대표적인데요. 이 경매 시장에 물건이 들어오면 감정가를 책정받은 뒤에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는 사람이 없으면 다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집니다. 이 과정이 2번 정도 반복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반값 아파트가 되게 되는 거죠. 다만 반값이라는 건 경매 최저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낙찰이 되는 가격이 반값인 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만큼 실제로는 시세 대비 10%에서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나왔던 영상의 경매 물건의 경우에도 감정가가 10억 6천만 원이었으나 2번 유찰돼 최저가가 5억 2천만 원의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낙찰가는 7억 9천만 원인데 해당 아파트 현재 시세는 9억 원 수준입니다. 10%가량 싸게 낙찰을 받은 셈이죠. 네, 서울을 기준으로 좀 집값 하락세가 좀 거의 멈춘 분위기인데 왜 경매 시장을 찾는 걸까요? 일반적인 시장에 나온 급매물보다 경매 물건이 더 싼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나온 급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의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더 없으니까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매매가 변동률이 지난주 0.04%에서 0.01%까지 줄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매 시장에 최근 들어서 저렴한 물건이 많이 쌓였습니다. 경매의 경우 통상 감정가가 6개월에서 1년 전에 산정이 됩니다.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의 경우 부동산 침체기였던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감정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에 화랑기에 나왔던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던 물건이더라도 여러 번 유찰되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는 매물까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최근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는 물건의 양도 크게 늘면서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년 만에 2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네, 좀 드물긴 하지만 비싸도 사람들이 몰리는 경매 물건이 있다. 이거는 어떤 물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낙찰가가 저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리는 경매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물건입니다. 네. 강남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지정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2년 동안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이 같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바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장점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물건의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치열한 경쟁 끝에 낙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신통기획 등으로 서울 지역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경매 물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인데요. 올해 2월 최저가 39억 원에 나온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6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3월 실거래가가 45억 9천만 원인데 이보다 높은 금액을 부른 셈입니다. 네. 최근 압구정 재건축 호재가 쏟아지자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낙찰가를 높게 써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기 과열지구에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에 참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5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고요. 개인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금융기관이 경매에 내놔야 하는 등 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잘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사라지고 경매에서는 응찰자가 늘고 집값 하락세는 멈추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게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 볼 수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응찰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매 물건 중에 실제 낙찰되는 비율인 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가격이 낮은 물건에만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 반등 신호보다는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은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아직은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지만 2021년도에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낙찰가율이 1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0% 초반, 중반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80%, 90%까지는 올라간다면 그거는 반등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국내 와인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와인 유통에 뛰어든 대형 마트들이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너 2, 3세들이 잇따라 와인 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시가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와인을 살 수 있다는 소식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5시부터 와서 기다렸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와인 매장들, 하이엔 매장들은 다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내는. 그냥 가서는 못 삽니다. 비싸니까요.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싸게 팔면은 가끔씩 이렇게 한 잔씩 와서 사서 먹는 편.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여는 행사지만 이번엔 할인 폭을 예년보다 크게 늘리며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실제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서 일부 품목을 예년보다 7에서 10% 더 할인했습니다. 앞서 와인 할인 행사를 진행했던 롯데마트도 지난 블랙벙커데이보다 할인하는 와인 품목의 수를 20%가량 늘렸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와인 가격 할인 경쟁에 나선 것은 경기 둔화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와인 시장의 성장세 변화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3년간 국내 와인 시장은 2.5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갈수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와인 수입액 성장률은 2020년 27%에서 2021년 70%로 뛰었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3.8%에 그쳤습니다. 올해 1분기엔 성장률이 더 떨어졌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업계에선 할인을 해서라도 남은 재고를 털어야 할 정도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위스키나 증류주 등 다양한 주종이 인기를 끌면서 선택폭이 늘었고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쌓아놨던 중저가 와인이 외면받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인 시장을 이끌었던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대 와인들은 대부분 다 판매가 지금 되게 저조하죠. 마시기 때문에 저렴한 걸 먹든 비싼 걸 먹든 완전 양극화가 되게 심해진 상태인 거죠. 안 팔리는 중부대 와인들을 떨이식으로 이제 좀 나가는 편인 거죠. 여기에 유통기업들이 너도 나도 와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통경기 침체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대형 유통사들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와인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와인 전문점 보틀벙커에 맞서 정용진 신세계부 회장은 지난달 와인 전문 매장 와인클럽을 열었고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도 다음 달 와인 수입 유통사 비노갤러리아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지난해 3월 와인 수입사 비노H를 설립하는가 하면 현대백화점 와인 전문 매장 와인웍스 점포수 확대에 나섰습니다. 와인 시장 성장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한정된 국내 와인 시장에 한꺼번에 몰린 업체들의 과당 경쟁이 본격화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만 5대 시중은행에서 1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대를 넘어서면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분들 많을 겁니다.
올해 들어선 금리가 내리막을 걷더니 최근 들어선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연 2%대 상품도 등장했는데요. 실제 금융 소비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금리가 높았을 때 그때 무슨 조금 예금을 했었죠. 주식이나 코인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 주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도 주식에. 실제로 은행에 맡겨진 돈을 뜻하는 수신 잔액은 한 달 새 12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은 주식시장이나 MMF처럼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몰리는 추세입니다. 개인 MMF 잔고는 최근 연중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 이 같은 머니무브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은행 예금 잔액은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 예금이 MMF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뱅크런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시중은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은 예금 이탈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연 3.6%까지 내려갔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최근 연 4%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은 선이자 지급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자금 유치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금융권이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지금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지만 대출 금리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실 1년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7%, 8% 이 정도였는데 어느새 3%대까지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5대 시중은행과 또 인터넷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연 3.68에서 6.58%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하단 금리가 3%대로 내려온 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와 그리고 또 K뱅크, 또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새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갈아타시려는 분들 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줄어든 건지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초 5억 원을 이 40년 만기로 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면요. 1월 당시의 하단 금리가 연 5.27%였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봤을 때 매달 약 250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최저금리가 연 3.68%인데요. 같은 조건으로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199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대출을 받을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좀 미뤄둔 분들이라면 거의 반년 만에 월 상환액 한 50만 원을 낮출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 최저금리가 연 3%대라고 하지만 이제 막상 은행에 가보면 좀 다른데 이게 우대금리 이런저런 걸 다 받아야 하는 금리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 3%대로 좀 대출을 받는 차주는 좀 극히 드물고요. 대략 한 현장에서는 4%대 중후반 수준, 조금 더 간다 그러면 한 5% 초반 정도로 금리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다수 차주들이 평균적으로 연 3%대 금리를 좀 적용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기준금리가 일단은 좀 떨어져야 합니다. 못해도 연 2% 수준까지는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20여 년치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적으로 기준금리보다 1.4에서 한 1.5%포인트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을 나타내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좀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금리 재산정이 돼야 이 부담도 줄어드는 건데 보통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재산정하는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단위로 재산정이 됩니다. 3개월, 12개월도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6개월을 좀 많이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재산정 시기가 좀 도래를 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비로소 차주들로서는 좀 낮아진 금리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만약에 신규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아무리 빨라도 6, 7월은 돼야 금리 재산정이 이뤄질 테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금리 인하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은행권에서도 그렇고 하반기는 돼야 대부분의 차주들이 좀 인하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저금리 시절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좀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변동금리가 더 유리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하나둘씩 좀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동형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시기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요, 이르면 한 11월경부터 미국 연준의 인하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정말 빠르면 한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이제 슬슬 금리 인하를 좀 들여다볼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고정형이 0.2에서 많게는 1%포인트 이상 좀 금리가 더 낮다 보니까 이미 고정형으로 대출을 받아놓은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 메리트가 남아있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3년 내에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때문에 이제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좀 상황이지만요. 만약에 신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라면 현 시점에서는 좀 변동금리형이 앞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삼성 SDS가 고객의 손을 떠난 물건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사업을 확대합니다. 현재 13개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내년까지 총 30개 나라로 늘려 물류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상과 항공, 국내외 트럭까지 물류가 고객 손을 떠나 최종 도착지까지 운반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창고에선 드론이 재고를 확인하며 재고 관리 계획을 짜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전 세계 주요국의 물류 시스템을 손에 쥘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삼성 SDS의 첼로스퀘어입니다. 오늘 삼성 SDS는 물류 사업 전반을 첼로스퀘어를 중심으로 전환하며 물류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현재 13개국에 적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올해 중 미국과 유럽 등 16개국으로 확장하고 내년까지 총 30개국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리스크 감지 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부킹을 하고 물류 관리를 하면 여기에 있는 벤더들의 물류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 연결을 통해서 고객의 물류 가시성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까지 한 30개국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삼성 SDS가 디지털 물류 사업에 힘을 실는 건 핵심 수익원인 물류 시스템 사업이 꺾이면서 올 들어 매출 역성장이 현실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돌파구로 첼로스퀘어의 글로벌 확장을 통한 고객사 확대를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1분기 물류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29% 급감한 한편 첼로스퀘어의 고객사는 3,000여 곳에서 5,300여 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가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물류 사업을 딜버리하고 저희 또 그 매출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토가 확장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서 이런 어려운 시황에서도 저희가 또 글로벌 물류사들과 경쟁하면서 또 계속 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T 기술력을 앞세워 물류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삼성 SDS. 글로벌 배송 능력과 정확한 수요 예측이 물류업계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삼성 SDS의 기술력이 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크게 우려를 키우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다행히 하루 만에 진정이 됐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협상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좀 상황이 반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장도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에스 첫 번째 키워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물음표가 붙었네요. 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모여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2차 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었는데요. 예. 불과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시한인 6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간밤 부채 협상 실패로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출국 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의 예산에 대한 것이지 이 부채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고도 예산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카시 의장도 디폴트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협상이 무의에 그치면서 이 시장이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강조한 겁니다. 예. 이 소식에 간밤 미국 증시는 디폴트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일제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러면 디폴트 우려가 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메카시 의장이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메카시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양측의 실무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양측의 실무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결과로 확신하는 것은 좀 아직 이르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원래는 예정이 없었지만 출국 직전에 긴급하게 잡힌 건데요. 전날 고에스트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G7 일정이 끝난 뒤 21일에 부채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G7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양측은 여전히 정부 지출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줄이는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과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백악관 측은 정부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 상향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갈등이 있는 건 여전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뭐 접점을 찾았냐에 대한 대답은 또 뚜렷하게 없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이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는 결국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통과 시기와는 별개로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통과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증시를 억누르던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면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최종 협상 통과가 이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간은 이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JP모건은 부채 한도 협상은 다음 주 주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그 전까지 미국 증시는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밖에 CFRA 리서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다시 4%대를 돌파해서 오르고 있다라면서 증시 호재가 하나둘 나타나더라도 시장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세부 사안의 이견은 있지만 그래도 디폴트는 없다라는 또 확실한 얘기가 나온 만큼 네. 시장이 이에 좀 안도하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최근에 일본 증시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대세는 일학개미다라고 꼽아봤습니다. 이젠 일학개미네요. 맞습니다. 서학개미에 이어서 중학개미 등장한 가운데 이제는 일학개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ETF에 8억 원 넘게 유입이 됐고 예. 이달 일본 증시 직접 투자액은 130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가 대내외 우려 속에 대체로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조금 나홀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증시 주요 지수 중 하나인 토픽스 지수는 전날 일본 버블 붕괴가 발생했던 지난 1990년 8월 이후 약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토픽스 지수는 오늘도 1% 넘게 오르면서 상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올해에만 13% 넘게 오르면서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와 상해 종합지수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연초 이후 주요국 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일본 증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일본 증시 최근만 보더라도 6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월가의 분석을 살펴보면 엔저 효과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저 효과가 동반되고 있어서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엔저 효과로 일본 기업들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또 환차익 또한 가능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지금보다 3%가량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1일 일본을 방문했던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일본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렇죠.
버핏 회장은 지금은 일본의 이 5대 상사 주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음 투자할 곳은 여전히 머릿속에 있다라면서 포트폴리오에 일본 기업을 새로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버핏 회장의 인터뷰 직후 일본 증시는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AI에 대한 미국 대형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에요. 아마존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너도 나도 AI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예. 최근 반도체 관련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이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최근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AI 경쟁에 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간밤 아마존의 수석 부사장인 로히트 프라사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가속화되고 있는 AI 시장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개발한 AI 플랫폼 알렉사가 오랫동안 AI 시장의 선두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은 AI 시장에서 최근 급격히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기술을 밀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사실 알렉사가 오랜 시간 선두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 이슈랑은 좀 동떨어진 느낌이 나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알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알렉사는 아마존이 지난 2014년에 선보였던 음성 비서의 그런 플랫폼인데요. 네. 삼성전자의 빅스비를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용자가 음성으로 이제 음악 재생, 알람 설정, 날씨 정보, 교통 정보 등을 요청을 하면 알렉사가 정보를 검색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알렉사 출시 이후 아마존은 AI와 음성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억 대 이상 판매됐다고 아마존 측은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챗 GPT를 비롯해서 한층 더 개발된 AI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순위가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아마존은 보다 정교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된 AI 모델인 알렉사 티처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월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AI가 다시 주도주로 떠올 수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반도체 업황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을 대신할 투자처로 신흥국가인 인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인도를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선택하면서 인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한 달 만에 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이경준 본부장은 인도를 꼭 투자해야 할 필수 투자처로 지목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도가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국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이라고 하는 이슈는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는 국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은 되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7% 가까운 고성장을 이어온 인도에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관련 ETF의 수익률도 양호한 편입니다. 인도 증시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을 담고 있는 ETF는 상장 한 달 만에 5% 가까운 수익률을 냈고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2016년 상장 이후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망 투자 업종으로는 역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챗 GPT 열풍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생태계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흐름은 반도체 업종으로 그 흐름이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업종 ETF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는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전 과정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상장돼 있는 만큼 팹리스와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각각에 분산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개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선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차익을 노리기보다 만기 보유 전략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의견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해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서 예상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만기 매칭형 ETF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가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내 에너지 종합 상사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생산부터 저장 운송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서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던 러시아는 수출을 재개할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도 LNG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규모다 보니 천연자원 분야의 세계적 컨설팅 기업 우드 맥킨지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LNG 공급량이 지금보다 4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면서 기술력과 수직 계열화를 추진해왔던 국내 기업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GS 글로벌과 같은 종합상사 주가는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21년 호주 자원개발회사인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한 이후 최근 액화천연가스 운반 전용선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혀 LNG 생산부터 저장, 운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수직 계열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와의 합병 작업까지 마무리하면서 생산도 아우르는 LNG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36,000원으로 20% 안팎을 높여 잡았고 하나와 미래에셋증권도 35,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한국경제TV가 블록체인 서비스 회사 블로커와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과 함께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리 컨설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조건 하에 토큰 증권 사업을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시장 변화와 규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인구 구조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변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2050년 무렵에 최악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이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사라진 꿀벌이 160억 마리를 넘어서 꿀벌 실종이 현실이 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농산물 생산이 줄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동 꿀벌 78억 마리가 사라진 것과 비교해도 1년 새 피해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산물 중 71가지가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